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 앞으로 향후 5년 아니면 10년 이내에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보다 상회하는 ROE를 낼 수 있는 기업들한테만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그런 앞으로 ROE가 15% 이상 유지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이제 장세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2021년 장세를 제가 박스피로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제가 올해 1월 달에 1월 11일 날 1월 11일 날 제가 그 삼성전자가 그 10% 오를 때 네네. 그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있었어요. 와. 삼성전자가 이제는 싸지 않다. 네. 엄청난 악플을 받았는데 네. 제가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작년 8월 달에 58,000원일 때 네. 지금 삼성전자는 싸다. 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맞췄다 틀렸다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주가가 언제 오를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싸냐, 비싸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도에 6만 원 언더일 때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싼 것 같다. 네. 그리고 11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96,000원으로 막 10%씩 오르는데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이 사셨는데 그때 지금 삼성전자가 당연히 훌륭한 회사이지만 지금 살 때는 정말로 투자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정말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아니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적의 성장성을 예상해야지만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논리로 이제 그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1월 달에 들어가지고 올해 시장을 박스피로 본 이유도 삼성전자의 방향성이랑도 사실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25%, 그때 당시만 28%의 시가총액에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96,000원에서 제가 더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그 삼성전자가 리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더 치고 못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두 번째가 사실은 그 금리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올 1월 달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그 분석을 했었던 게 유가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그 에너지 회사들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투자를 급격하게 줄였었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모든 정책이 다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유가와 관련된 투자가 코로나 이후로 더 급격하게 축소가 돼서 정말 운이 나쁘면 3년 이내에 유가가 80불에서 100불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올 1월 달에 한번 저희가 예상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가정을 다 했을 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압력이 되게 높다. 그리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테이퍼링을 엄청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는데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이 되지만 백신이랑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돈을 풀진 않을 것 같다. 절대적 풀긴 하지만 더 풀진 모멘텀이 약해질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는 절대적으로 이익이 올라가긴 하지만 YOY 모멘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 올해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가장 높고 2분기, 3분기는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의 고점을 받고 그냥 박스권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는 못 갔지만 다른 뭐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는 잠깐 또 고점을 뚫었다가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간과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회사,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은행주 이런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의 큰 섹터들이 의미 있게 좀 많이 올라오면서 절대적인 지수 레벨이 잘 버텨주기는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하여튼 지수 예측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수 예측은 사실은 저는 지수나 매크로는 사실은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그러니까 근데 굵직굵직한 이벤트는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올 초에 박스피로 예상을 했는데 변경된 게 없냐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그 큰 투자의 그 흐름이 큰 맥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큰 흐름대로 그냥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싼 종목들로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이게 다 매크로라는 게 이게 예전에는 그 한 국가별로 이제 딱딱딱 나왔지만 요즘엔 다 이제 복잡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람이 어떤 이벤트가 어떠한 복잡계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예전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와 관련돼서 시장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는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은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시장이 대세 상승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냐, 요거의 세 가지만 알아놓고 그 안에서의 종목이나 산업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오해 소지를 그래요? 오해 소지가 있는 네. 그 얘기이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런 것, 전 세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정해졌다라는 그 뒷 배경에는 그 회사의 ROE를 기본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턴 온 에쿼티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 ROE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ROE가 15% 나오는 회사는 뭐 이게 연간으로 잘라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봤을 때는 ROE가 15% 이상 유지되는 기업은 내가 5년 이상 투자했을 때는 연간 1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보통 해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원금의 훼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이 되게 어려운데, 그 안에서의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이제 따져봤을 때,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ROE가 10% 미만인 기업들은 사실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ROE라는 게 자기 자본 이익이죠. 그렇게 뭐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을 많이 내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 실적을 잘 내서 그 자기 자본 수익률 ROE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적을 잘 내거나 아니면 되게 훌륭한 경영진이 있어서 실적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지만 배당을 통해 가지고 ROE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잘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배당을 안 주면 장기적으로 ROE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기회 손실도 없고 투자 수익률이 계속 훼손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연간 10% 이상은 벌겠다라는 이런 기준점이 있을 때는 그 10% ROE가 10% 미만인 기업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물론 10% 미만이지만 보통 이제 올해같이 작년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H&M 같은 경우도 엄청 크게 턴어라운드 기업이잖아요. 그런 턴어라운드 기업 하는 경우에도 그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좋지만 그런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 아니면 10년 이내에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보다 상회하는 ROE를 낼 수 있는 기업들한테만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그런 앞으로 ROE가 15% 이상 유지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는 인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회사도 쉽게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사람도 이제 18살 이상 되면 18년 동안 살아온 거가 몸에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거를 바뀔 때는 이 18년 동안 해왔던 모든 프로세스와 루틴을 바꿔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힘든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이 잘 안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잘 안 바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도 쉽게 안 바뀌고, 그리고 이 기업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단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 5년, 10년 동안 ROE가 15% 이상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과거 3년, 5년, 10년 동안 10%, 15% 이상 유지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보통 그거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서는 보통 판단을 하는 것처럼 특히나 그것보다 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걸 좀 사이클을 길게 한 10년 보면 예전에는 이제 보통 경기 사이클이 7년 사이클이었다고 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서부터는 이게 3년으로 이게 단축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 제품 사이클도 더 짧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년, 5년, 10년의 과거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사이클이 되게 좋을 때, 그러니까 되게 이 회사가 실적이나 되게 잘 팔렸을 때 실적은 얼마나 나왔었고 그때 경영진이 어떻게 했었고 반대로 사이클이 안 좋았을 때, 힘들었을 때 경영진이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이 이 회사가 사이클에서의 고점 사이클인지 아니면 저점 사이클인지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더 투자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가 실적 장세죠. 실적 장세라고 보통 얘기들 많이 하죠. 네. 네. 그럼 어쨌든 보니까 1분기는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실적 잘 나왔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뭐 중소형주 장세는 이런 장세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제가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서 네. 실적이 되게 다들 잘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비뿐만이 아니라 시클리컬까지 포함해서 다 잘 나왔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저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봐요. 왜냐면은 올 1월 달에 그 공급 쪽에서 쇼크가 오면서 가격 인상을 대부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두려워하시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난 1년간 이 주식시장을 끌어왔었던 요인이 무제한 돈을 풀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인플레이션이 없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기 위해 돈을 풀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이제는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테이퍼링 할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주식시장이 이제 무너지는 거가 아니냐 네.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이제 겁을 겁나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한테는 맞지만 보통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주식시장에도 사실은 되게 호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가격을 인상을 하고 그렇죠. 가격 인상하기 때문에 탑라인인 그 매출 성장률이 나오고 보통 안타까운 거지만 제품 가격이 오르는 속도와 보통 인건비가 오르는 속도를 따져보면은 인건비 오르는 속도가 좀 더 느리기 때문에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1분기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1분기에 보면은 유가를 포함해가지고 유가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모든 그 인플레이션 지표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어떤 거가 목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재직 가격까지도 올랐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케첩 가격까지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은 그 4차 산업이라는 이제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이 가격을 무료화시키고 무료화시키면서 디플레 압력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지난 10년간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마존도 유료화 서비스를 더 많이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계정 돈 내고 친구들끼리 서로 공유해도 그렇죠. 아무런 상관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그런 것들 다 차단시키잖아요. 그 말은 이런 회사들,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있었던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가격 정책에 이제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유가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기업들까지도 그 가격에 민감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올해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되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기본적 분석도 잘하시지만 기술적 분석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주식을 맨 처음 했을 때 또 이제 펀더멘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차트로 이제 상따 기법. 저도 해봤는데 그거 잘 안 되던데. 2005년도에 이제 주식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15%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따 전략이 되게 잘 먹혔던 때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전략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서 2008년도는 워낙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병역특례 하면서 이제 주식을 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너무 장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저는 제가 잘한 줄 알고서는,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이제 금융위기 때 어쨌든 다 토해냈죠. 아. 금융위기 때 다 토해냈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토해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이제 기술적 분석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터틀 트레이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스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때는 한국에서는 터틀 트레이딩도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하는데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책도 번역본도 많이 없어가지고 해외 원본이랑 잭시 그다음에- 리버버가 추세 추종 그렇죠, 가보죠, 그렇죠. 네, 그것도 그분은 이제 워낙 오래된 분들이고 네. 그 박스권 그 돌파 전략. 네네네. 그렇죠. 네. 터틀은 이제 리차드 데니스라는 분이 이제 보통 많이 활용했었던 책인데 그거를 이제 좀 유료로 돈을 내면서 막 해보기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기술적 분석을 워낙에 맨 처음에 좋아했었고 그거를 운용사로 들어가서 한가람에 들어가가지고 절대 수익형 펀드랑 그다음에 제가 담당하는 펀드가 500억까지는 차트만 이용해서 했을 때가 수익률이 되게 좋았었어요. 와. 근데 이제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펀드 사이즈가 이제 커졌어요. 2천억까지. 2천억까지 커지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만 해서는 그렇죠. 이게 성과가 금액이 나지가 커지니까, 않아요. 금액이 커지니까 나지가 않아요. 네. 네, 나지가 않다라는 뉴스 거를 매도가 워낙 네, 자유롭지 않죠. 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성과를 큰 펀드를 맞췄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기본적 분석에 많이 공부를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이 좋냐, 뭐 차트가 좋냐, 아니면 차트만 보면은 그냥 보통 뭐 얘기하는 이제 마바라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개인분들이 이렇게 나누시는데 저는 두 가지 다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좋은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시고 단기적으로 내가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기술적 분석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술적 분석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활용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을 어떤 걸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가요? 저는 예전에는 되게 복잡한 보조지표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거래량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거래량이랑 이평선 정도만 봐요. 거래량 이평선. 거래량 이평선. 왜냐면 이제 이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기술적 분석 차트라는 거는 이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심리가 현재까지 심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이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최근 5일 아니면 지난 20일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오늘 지금 시장의 참여자 나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특정한 이슈나 뉴스에 대해서 어떤 심리가 지금 반영되고 있구나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거를 봐야지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평선을 이제 보통 보면은 뭐 20일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보통 18일, 뭐 19일 이렇게 땡겨서 보잖아요. 그렇죠. 딴 남들보다 미리 보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나만 그렇게 보고 많은 사람이 안 보니까 그게 펄스 시그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보조 지표도 사실은 동일한 것 같아요. 보조 지표도 되게 복잡한 보조 지표 그렇죠. 같은 경우도 막 외국에서 논문 나오는 보조 지표도 막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저 혼자 보고 그랬었는데 아무가 의미 없고 그냥 저 개인적인 만족이에요. 나 이런 거 나 만들었다. 나 이런 거 만들고 나 혼자 이거 본다. 맞아. 너희들은 이거 없지. 이 만족뿐이지 사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요. 기술적 지표는 저는 그래서 이 거래량은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왜냐면 가격 지표 같은 경우는 매니플레이션이 되는데 거래량은 매니플레이션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랑 이제 이평선 정도만 보더라도 기본 이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 이평선 모르시는 분들 우리 여기 레슨문에 올려두었으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뭐 보조 지표도 물론 올려져 있는데 아까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우리 조회수 100만 조회수 나온 거 아시죠? 그거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보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보시나요? 장 끝나고는 한 번씩은 확인은 하죠. 그게 저 같은 경우에도 장 끝나고 나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누가 사고 뭐 팔는지 다 보거든요. 그걸 보면은 뭐 도움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수급의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크게 나누면은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나눠지고 이제 좀 더 세분화 시키면은 기관 내에서 이제 HTS에서 나오는 게 뭐 증권, 그다음에 연금,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기타 법인 뭐 이렇게 해서 쭉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기관 내에서도 어떤 기관 주체가 찍혔냐에 따라서 이 수급은 좀 단기적으로 좀 하는 거다. 대표적인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증권사 프랍 매매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매매는 어떻게 보면 장기성보다는 단기적인 매매가 있을 수 있고 뭐 연기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연기금은 국민연금 포함해가지고 국가연금까지 이제 포함이 되죠. 우체국 연금이라던가 사학연금 이런 데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보통은 그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은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웃소싱 주는 그렇죠. 기관에서 사서 운용사, 뭐 투자 자문사 하니까 그런 기관들은 그 펀드의 성격상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들어왔으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뭐 그리고 기타 법인은 요즘에 최근에 기타 법인이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은 단기성으로 많이 분류가 되니까 똑같은 기관이더라도 어떤 기관에 따라서 성향이 나눠질 수 있을 그렇겠죠. 거고, 그렇게 좀 해서 뭐 제 같은 법인인데 제가 가진 법인도 그래서 고의로 계속 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잡히면 이제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 거죠. 거죠. 그렇게 나눠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 연기금이 찍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전망이 아니라 그냥 최근에 오늘까지의 그냥 결과만 기술적 지표처럼 결과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연기금도 이게 연기금이 샀다고 아니라 뭐 어떨 때는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뭐 이런 종목별로 다 오늘 샀는데 내일 팔고 이러더라고요. 그 운영 주체가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운영 주체도 다르고 그다음에 같은 국민연금이 아웃소싱 주는 기관들이 뭐 수십 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한 투에 줬는데 한 투에서는 이 종목을 안 좋게 봐가지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제 여기서는 좋게 봐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어느 날은 여기가 좀 더 많이 사면은 합산했을 때 여기 좀 더 순매수를 지키고 어느 날은 여기 안 사고 여기 팔았기 때문에 순매도로 찍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잘 몰랐는데 그리고 또 이게 운용사에서 이걸 올려주는가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투신에서 샀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정권 회사에서 샀다.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다르게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냥 거래소에서 자체 그게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그 실제랑 조금씩 다르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펀드, 운용사 내에서도 펀드의 주체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도 그 위탁받는 펀드 기관들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있고, 뭐 삼성생명도 있고, 뭐 우정사업본부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법인의 자본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그러면 운용사에서 내가 기타 법인 걸 샀다. 그러면 만약에 파도를 하면 기타 법인을 잡히는 거죠. 기타 법인을 지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매니저님이 좋게 보셨던 금융, 정유, 유통, 건설 중 2분기에도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뭐 다른 섹터가 매력이 있게 보시는지?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세웠던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금융, 그다음에 정유, 유통, 건설이 다 맞았네요. 어쨌든. 건설이 어쨌든 간에 그때 가시성이 되게 높았다. 가시성이 되게 높게 봤다라는 거였는데요. 사실은 사실 산업별로 그렇게 접근하지는 잘 않아요. 이걸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산업도 되게 중요한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쌌었다. 1월 달에 쌌었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1월 달에 내렸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하반기 전망, 뭐 2분기에도 가장 이렇게 좋게 보느냐 이런 것들이 섹터별로는 사실 제 의견을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내질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있는 종목별로 종목이 싸다라고 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종목 분석을 할 때는 산업 분석까지도 보통 하게 되니까, 왜냐면 그 종목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의 방향성이랑 같이 이렇게 산업이 안 좋은데 혼자 잘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 분석을 했었던 거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금융, 정유, 유통 같은 경우, 그다음에 건설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 산업의 방향성, 그다음에 기업 실적의 방향성이 계속 제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차도 이번에 장이 많이 올랐어. 제 생각도 시장이 너무나 다 순환이 다 돌아서 종목을 봐야 되지. 너무 뭐가 가야 되겠다, 어느 섹터 간다고 얘기하기는 참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오늘의
주제는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작년서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뉴스가 많이 나온 종목들을 아직 본인만의 투자 포인트나 아니면 리서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작년까지는 잘 수익률을 보기 쉬운 장이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장이 다 오르는 장세였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가 오르는 장세였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노력 없이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볼 수 있었던 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은 그런 장세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본인이 이제 종목을 살 때 아니면 팔 때 개인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으셔야 되고 그거를 개인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들어왔을 때 왔었던 분들은 주식에 되게 좋은 경험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 좋은 경험들이, 즉 이제 수익률을 많이 내셔가지고 계속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재테크할 수 있는 수단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테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주식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식도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영진들도 이제 배당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정보의 투명성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으로 재테크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관심 있고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좋은 경험을 계속 쌓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관한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제 팬들이 엄청 많은데 네. 제 얼굴 보고 돌아왔던 팬들이 오늘 변두 매니저한테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우려스럽고 사실 또 오늘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친구 아이고. 와이프가 오늘 문자가 와서 그래서 오늘 아침 오전 중에 아이고. 저 얼굴 네.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변두리전하고 오늘 잡혀 있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말씀해 주시면은 그래서 그 가보겠습니다. 약속이 네. 잡혀 있어서 가고 지금 끝나고 나서 한번 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맞습니다. 뭐든지 제가 봐서는 자기 평소에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제 친구가 암으로 이렇게 수병하다가 갔는데 하여튼 하늘나라에서 어쨌든 잘 지내고 내가 잘 지내고 어쨌든 나중에 저도 결국은 가겠죠. 근데 또 그때 뵙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딴 거보다 내가 봐서는 이게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여튼 또 나름대로 또 행복이라는 게 가까이 있는 겁니다.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행복을 좀 가까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